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매번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공무원 생물 강의의 대명사라고 자부하는 최정환입니다. 이번 강좌는 교재가 아주 예쁘죠? 아주 잘 나왔어요. 100% 만족합니다. 최정환 공무원 생물 기초 완성. 그래서 이 교재 및 강좌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거나 또는 이과였어도 졸업한 지가 오래되어서 아니면 생물 공부를 또는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그런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험 그 지역별로 얘기한다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강원도, 물론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 그다음에 울산, 인천 이런 지역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이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험이 다 끝났다면, 올해 시험이 다 끝났다면 아직 내년도 공고문이 아직 당연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공고문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공고문 나오면 공고문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는 경우에 매우 쉽게,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 수준으로 매우 쉽게 출제되는데, 그런데 인사혁신처 준비하면서 막 심화생물학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삽질이죠. 또 이것은, 이 강좌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졸자 경채 시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아주 적합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교재 한 권으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아름다운 문제들을 이제 푸시면 됩니다. 이 교재는, 되게 이제 우리 교재들 보면 대단원 나오고 중단원, 그리고 소단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재는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그래서 각 테마별로 52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테마별로 아주 깔끔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 테마 뒤에 기출문제,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를 실어놨고, 그 해당 테마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수능 유형 문제를, 수능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또는 그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방금 얘기했던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은 특히 이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체 출제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유형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700제라는 그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그 700제 보면 각 지역별로 출제된 걸 다 체크해 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그 시험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특히 생물에서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학 그 학과에서 생물학 내지는 생명과학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고, 또한 그 각 지역별로 출제 경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랑 같이 공부하면 그런 것들은 다 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자체별로 별도 출제하는 경우에는 이 교재만 공부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의 생명과학 1, 2 중에서 생명과학 1만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는 시험이 생명과학 1만을 범위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따로 출제하는 경우에는 생명과학 1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2. 그래서 우리는 이건 기본 강좌에서, 기본반에서 하이탑 교재로 생명과학 1, 2를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좌가, 지금 이 기초생물학이 하이탑 기본으로 하는 하이탑 교재라는 그 기본 강좌와 생명과학 1 부분은 이제 범위는 같습니다.
범위는 같은데 하이탑보다는 약간 쉽게 그리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른 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수강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강좌는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4쪽으로 다시 10쪽으로 가겠습니다. 10쪽. 자, 이제 여기서부터 1강 시작입니다. 1강 시작.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는데, 물론 여기 생명과학의 탐구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과학에서만 쓰는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물리학이나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쓰는 그런 방법이고, 심지어 요즘은 인문과학이니, 그리고 사회과학이니 해서,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이제 일부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적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귀납적 탐구 방법하고 지금 과학적 탐구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 방법. 물론 우리 교재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귀납적 탐구 방법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출제된다면 거의 연역적 탐구 방법이 출제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생명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기 때문이죠. 물론 귀납적 탐구 방법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을 특히 최근에는 그러나 연역적 탐구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대개 이제 고등학교 되겠죠. 국어 시간에 귀납법 공부했고 연역법 공부했습니다.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럼 고딩 때 배웠던 귀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옵니까? 나중에 나옵니까? 당연히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이죠. 꽃잎의 길이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 꽃화 가루분 자를 써서 꽃가루를 화분이라고 하는데 그 한 꽃이 있으면 한 개의 꽃이 있으면 그 꽃의 꽃잎의 길이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속에 있는 꽃가루의 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 꽃 예를 들어서 5개 있다고 합시다.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대개 30개, 최소 30개는 있어야 되죠. 통계학에서는. 물론 이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그러면 그 5개의 꽃에서 꽃잎의 길이를 자로 잽니다.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꽃가루의 수를 세는 거죠. 물론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일부 꽃가루가 날아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비닐봉지 이렇게 덮어놓고 투명한 비닐봉지로 덮어놓고 꽃가루 날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꽃잎의 길이를 재고 그럼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또는 그 꽃에 아직 달려있는 꽃가루의 수를 세고 그래서 그래프로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꽃잎의 길이 그리고 화분의 수 그래서 이런 그래프 또는 이런 그래프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할 때는 자신이 직접 관찰한 것들을 모아서 결론을 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 결론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또는 책을 읽다가 또는 논문을 읽다가 해서 문헌을 조사하다가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이제 곧 국화꽃이 필 텐데 친구랑 둘이서 길을 걷다가 꽃집앞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꽃집앞을 지나다가 화분에 국화꽃이 심어져 있는데 국화가 심어져 있는데 아직 꽃이 펴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작은 화분 2개를 사서 친구에게 하나 선물로 주고 하나는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있는 그 국화 화분에 있는 국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건 아직 안 피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까? 아름답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과적 사고방식. 그래서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시로 표현하거나 아니 뭐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춤으로 표시를 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러나 우리 이과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보고 물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식. 그래서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문제인식은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해답, 자기 나름대로 해답, 그것을 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요. 자,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꽃에다 무슨 짓을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 꽃에다가 물을 줬다. 그 화분에다가 물을 줬다. 나는 안 줬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수분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수분은 물이죠. 수분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설 설정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이 아닙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 실험인 것이지. 그래서 그럼 수분량이 개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물 얼마큼 줬어? 이틀에 컵으로 한 컵씩 줬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겠죠. 탐구 설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탐구 수행.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 컵씩, 물론 정확하게 이제 과학에서는 한 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는 250ml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250ml의 물을 줬더니 2번 물 주니까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 꽃이 핀 사실. 아까 내 건 꽃이 안 피었는데 친구 건 꽃이 피었다. 그 사실 말고 실험의 결과 사실. 실험의 결과를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료를 해석하겠죠. 자, 그러면 수분량이 개화행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수분량은 이제 물을 줬다. 근데 꽃이 폈다. 그러면 처음에 세운 이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 피하지 말고 마주쳤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 없을까? 자, 다른 예를 들게요. 어떤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감기 특효약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번만 먹어도 감기가 뚝 떨어지는 그런 약이 올시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임상실험해야 되죠. 그래서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아까 그 사람이 만든 약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틀 만에 95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약이 감기에 특효가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여기서 감기약이 특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과 사고방식. 오늘 첫 시간에는 이과 사고방식으로 약간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감기약 먹고 나온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약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른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꼭 100명 아니어도 되지만 그냥 했어요. 한 30명 세도 상관없어. 또 다른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이제 가짜 약을 먹여보는 거죠. 아까 그 진짜 약과 모양과 무기, 색깔, 크기 모두 다 똑같지만 약 성분 제거된 것을 먹여보는 거죠. 그랬더니 93명이 나왔다. 물론 이제 통계 처리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통계 처리하지 않아도 그럼 아까 그 약이 감기에 특효가 있더라고 이제 결론 줄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실험할 때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탐구 수행할 때는 설계할 때는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조군. 그래서 아까 이 경우에 진짜 약 먹인 것이 실험군이고 진짜 약 실험군 또는 실험구라고 합니다. 가짜 약 먹인 것을 대조군 또는 대조구라고 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험상의 오류를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보통 교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죠. 다시 돌아가서 수분량이 개화형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웠다. 그럼 물 주는 녀석도 있고 물 주지 않는 녀석도 있어야 되죠. 자, 필 때가 물을 꼭 주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필 때 되니까 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무리로 나누어서 화분 여러 개 각각 갖다 놓고 물 주고 물 안 주고 자, 그랬더니 물 준 거, 물 안 준 거 할 거 없이 모두 4일 후에 꽃이 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분량이 개화형을 준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 그럼 이와 같이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했는데 그 자료가 가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가설이 틀렸다 얘기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그럴 때는 가설이 잘못됐으니까 가설을 수정하거나 또는 다시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일조량, 빛을 쪼이는 시간입니다.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일조량을 다르게 해줘야 되죠. 일조량을 다르게.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누어서 화분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10시간 빛을 비춰주고 하나는 14시간 빛을 비춰준다. 자, 그런데 10시간 빛을 비춘 것은 빛을 강하게 비추고 14시간 빛을 비춘 것은 빛을 약하게 비춰줬다. 그런데 10시간 빛을 비춘 것은 꽃이 피었고 14시간 빛을 비춘 것은 꽃이 피지 않았다. 그러면 일조량이 개화형을 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느냐? 없다. 왜? 일조량이 개화형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웠으면 무엇만 다르게 해줘야 돼? 일조량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똑같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빛의 세계랄지 또는 CO2 농도, 온도, 그리고 화분의 크기, 꽃의 종류, 그 식물의 종류, 그리고 처음 상태까지 모두 다 똑같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때 똑같게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똑같게 해주는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해주는 것을 조작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개화형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럼 다르게 해주는 건 일조량이죠. 자, 그리고 그 일조량에 따라서 개화 여부가 달라진다면 그 개화 여부는 바로 실험의 결과, 그것을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세웠던 가설 여기다 쓰겠습니다.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설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으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합해서 독립 변인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변인 통제해 보겠습니다. 조작 변인만 다르게 해주고 통제 변인을 똑같게 해주는 행위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변인 통제하겠습니다. 일조량 다르게 해주고 여기 빛을 약하게 비췄습니다. 물론 과학에서는 강하고 약하고 이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럭스라고 언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약하게, 매우 약하게 한 500럭스, 여기도 500럭스. 꽤 약한 편이죠. 자연광에 비하면. 그랬더니 이런 결과를 보였다. 그럼 이때 실은 이렇게 낮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약한 빛이라고 합시다. 매우 약한 빛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연 상태에서 빛이 꽤 세죠. 자, 제가 다르게 변인 통제해 보겠습니다. 영하 50도.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영하 50도. 어쨌건 온도를 똑같게 했죠. 그러나 국화꽃이 아예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할 때는 그 식물이 또는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빛을 강하게 자연광처럼, 자연광만큼.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놔두고 10시간 빛을 비추고 14시간 빛을 비추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였다. 그럼 일조량이 적은 경우에 꽃이 피었다.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물론 실험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석해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죠. 아, 국화꽃은 일조량이 적을 때 꽃이 피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모든 식물은 일조량이 적을 때 꽃이 피느냐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일반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과수준에서 우리 나중에 우리 요 기초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이제 기본 과정에서 또 심화 과정에서 배울 분류, 생물의 분류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그 과, 적어도 과 수준에서. 그럼 국화과 했으니까 배추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과에서 해보고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고, 그래서 국화처럼 일조량이 적을 때 꽃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 물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더 얘기할게요. 지금은 요 중요한 것은 요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 그래서 일조량이 적을 때 꽃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 그리고 일조량이 길 때 꽃피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식물은 일조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꽃이 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중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단일 식물, 장일 식물 얘기했던 것이 일조량이 적을 때, 일조량이 길 때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나중에 해당 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마그네슘이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수경 재배를 하겠습니다. 시험관에서, 조금 커다란 시험관에서 매미를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매미라고 합시다. 자, 여기 마그네슘을 넣어주고 마그네슘을 넣어주지 않고, 이때 대조군은 뭘까요? 마그네슘을 준 것, 안 준 것. 밑줄 쳐놨죠? 마그네슘을 준 것이 대조군입니다. 대개 이거 물어보면 마그네슘을 주지 않는 것을 대조군이라고 착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사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크노비라는 학자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식물 성장에 필요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을 이미 다 연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 기초 수준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촌, 스프, 카마페. 그래서 마그네슘까지가 다량 원소. 식물 성장에 필요한 참고만 하세요. 기초반에서는 다량 원소. 나머지 것들 미량 원소. 자, 이미 마그네슘이 식물 생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그네슘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그네슘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지 마음대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크노백, 마그네슘이 포함된 크노백을 넣어주는 거고, 여기는 크노백에서 마그네슘만을 빼주는 겁니다. 크노백 만들 때 마그네슘을 빼주는 거야. 그럼 어떤 처리를 한 건 어떤 거야? 어떤 처리를 한 건 마그네슘을 뺀 거죠. 그죠? 이해돼요? 그 처리를 해준 게 실험군. 크노백 그대로 넣어준 게 대주군.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어. 이건 약간 논란의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그러면 하나는 빛을 비춰주고 하나는 빛을 비춰주지 않고, 빛
주고 빛 안 주고. 어느 게 대주군? 준 거 안 준 거? 당연히 주는 거. 왜냐하면 대개 식물은 빛이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죠. 내버려 둔 것이 대주군. 어떤 처리를, 실험적 어떤 처리를 해주는 것이 실험군. 점심 식사가 공무원 수험생의 성적에 미치는 또는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남자 100명, 남자 수험생 100명, 여자 수험생 100명을 모아놓고 각각 여기는 점심을 주고 여기는 점심을 주지 않았어. 어느 게 대주고? 준 거 안 준 거? 실험의 오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점심 유무가 조작 변인이고 나머지가 통제 변인이니까 그럼 나머지를 모두 똑같게 되죠. 만약에 여기를 모두 남자라고 했다면 그럼 이제 아까 가설이 달라지는 거지. 점심 식사가 공무원 남자 수험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이고 그랬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그런 말 없이 그냥 점심 식사가 공무원 수험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남녀 구별하지 말고 적당히 섞어서 해야 되죠. 비율을 똑같게 한다든지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거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그럼 이때 점심 준 것이 실험군이야, 대주군이야? 실험군이야, 대주군이야? 내버려 둔 거. 오늘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여기서 점심 안 먹은 사람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주군이죠. 이해됐죠? 어떤 처리를 해주는 것이 실험군. 자,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생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니코틴을 쥐의 생리식염수에 넣어서 쥐에게 주사를 해준다. 그러면 내버려 둔 녀석도 했어야죠. 내버려 둔 녀석. 그럼 이때 이 니코틴 넣어주는 것이 실험군이겠어? 대주군이겠어? 담배 피는 쥐 봤어? 없죠. 그러니까 니코틴을 넣어주는 게 실험군이야. 그러면 이때 대주군으로서 그냥 내버려 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때 생리식염수를 찔러주는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니코틴 없는 채로 쥐의 생리식염수만을 주사해주는 그런 대주군이 진짜 대주군이죠. 실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실험군, 그리고 대주군으로서 이 대주군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시험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되게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가나 다라 막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블라블라 써놨죠. 연역적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바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논리력이라면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거 순서대로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고딩 때 국어 시간에 또는 영어 시험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가설 설정인지 아니면 자료 요색인지 결론인지 써놓은 다음에 순서 잡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서를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기하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단 이해를 동반하고. 그냥 이게 뭐 탐구 설계가 가설이 뭔지도 모른 채 이걸 쭉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서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때로는 이제 실험 과정을 가르쳐주고, 실험 과정을 쭉 가르쳐주고 가설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르게 해주는 것, 다르게 해주는 게 나와 있으면 그 다르게 해주는 것이 조작 변인이죠. 그럼 그 단어가 여기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만약에 개화형을 준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온도를 다르게 해주는 실험이 있다. 그럼 온도를 다르게 해주는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면 개화를 알아본다. 그러면 온도가 개화량을 줄 것이다. 이게 가설이겠죠. 일조량을 다르게 해줬다. 그럼 그 일조량이 가설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 순서를 보고 실험 과정을 보고서 탐구 과정을 보고 가설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고 실험 과정과 자료를 가르쳐주고 결론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11쪽 보겠습니다. 11쪽. 이제 거기 레디라는 사람이 이제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인데 이 자연 발생설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진화와 관련해서 생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연 발생설은 참고만 해서 기초반에서는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생겼다라는 것이 자연 발생설이고 말이 되느냐? 어떻게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생기느냐? 생물로부터 생물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물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만들어서 그것이 생물 속생설. 자, 그래서 그 실험을 보면 이제 간은 뚜껑을 덮지 않았고 나는 뚜껑을 덮었죠. 천으로 입구를 막았죠. 그런데 거기다 무엇을 넣어주냐면 생선 도막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뚜껑을 덮지 않는 경우에 구더기가 생겼고 천으로 입구를 막은 경우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럼 이건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냐? 생물 속생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생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 파리가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돼서 구더기가 생겼겠죠. 그래서 레디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어느 것이 대조군일까? 그냥 내버려 둔 거. 그럼 가나 중에서 뚜껑을 덮지 않은 것이 대조군. 천으로 입구를 막은 것이 실험군. 그래서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이 결과처럼 뚜껑을 덮지 않은 곳에서만 구더기가 생겨야 되겠죠. 넘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쪽에 방금 얘기한 것들이 쭉 나오니까 스스로 공부하시고, 자,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풀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우고, 물론 이제 가설을 표현할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가설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조작 변인 다르게 해주는 거,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바로 조작 변인이고, 그럼 광합성 속도는 뭐겠어? 종속 변이겠죠. 그럼 그것을 제외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빛의 색이 CO2 농도가 조작 변이고, 그럼 빛의 색이, 온도, 아까 뭐 식물의 처음 상태 등등등, 식물의 종류 다 똑같아야 돼요. 그 똑같게 해주는 것을, 다시 똑같은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하죠. 13쪽으로 와서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던 중 구균은 세균이 공 모양인 것을 구균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폐렴 쌍구균 있죠. 폐렴 쌍구균이 대표적인 겁니다.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곳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푸른 곰팡이는 포도상 구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가설이겠죠. 가설 설정. 그러니까 기억이 사실 관찰, 그리고 니은이 가설 설정.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 및 수행. 여기서 이제 수행 바로 가겠죠. 조건이 동일한 두 개의 포도상 구균 배양 집시 중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나머지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았다. 볼게요. 여기다가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고, 여기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지 않고 세균을 배양하는 겁니다. 포도상 구균을.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때 어느 게 실험군일까? 어느 게 실험군이겠어? 요 녀석이 실험군이겠죠. 이게 실험군이고,
푸른 곰팡이 넣지 않는 것이 대조군. 자, 리을.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죠. 자료 해석. 리을. 푸른 곰팡이를 넣은 배양 접시에서는 포도당 구균이 증식하지 못했고,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는 포도당 구균이 증식하였다. 그럼 아까 그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푸른 곰팡이, 실은 이제 물질을 추출한 다음에 그 물질 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니은 아까 가설 설정 단계 맞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연역적 탐구 과정과 귀납적 탐구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의 유무. 가설은 연역적 탐구 과정에만 있죠. 3번 이 실험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아까 푸른 곰팡이 넣어준 것이 실험군, 넣어주자는 것이 대조군. 니은 이 실험을 통해 푸른 곰팡이와 포도당 구균 간의 상리공생 관계를 규명하였다. 뭔 소리야 갑자기. 물론 이제 이 상리공생이라는 것이 저 뒤에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공생이라는 것은 함께 산다는 얘기죠. 함께 사는 건데 물론 구체적인 것을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상리공생, 이익입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상리공생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되 다른 쪽이 피해를 보면 그것은 기생이 되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되 다른 쪽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관계야? 수강료 냈어? 기초반 수강료 없어. 무료 강의야. 그죠? 심지어 교재도, 그지? 심지어 교재까지 막 다 퍼준다 말이야. 오늘 인건비 없어 나. 그럼 뭐겠어? 편리공생이죠. 그죠? 여러분이 수강료를 냈다면 상리공생이고, 그죠? 자, 그런데 뭐 기생은 적당한 예가 없네. 피해를 보는 거. 하지만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 내가 뭐 나한테 피해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시간을 좀 아니다. 뭐 결국 이렇게 해서 기본반 학생도 많아지고 심화반 학생도 많아지면 크게 보면 또 이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 크게 보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그 수험생의 아버지가 내 소문을 듣고 나를 납치해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하면서 그걸 안 준다. 이때는 내가 의도치 않은 거니까 내가 피해를 본 거죠. 이거는 기생이겠죠.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3번. 다음은 어느 과학자가 각기병 연구에 관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예리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의 논리력이라면 이거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짧게 빨리 풀어야 되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위해서는 쉬운 문제들은 보자마자 답이 톡톡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순서 외워두시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이 치료되지 않았지만 현미를 먹은 닭은 건강해졌다. 이미 백미를 먹이고 현미를 먹은 실험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이건 결과죠. 실험의 결과. 그러니까 자료 해석. 실험 결과 자료 해석. 두 번째나 현미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결론이라고 거기 써져 있네. 그죠?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지. 물론 일반화 이해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 각기병에 걸린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기르면서 한 집단에는 현미, 다른 집단에는 백미를 먹이로 주었다. 이것이 탐구 수행이겠죠. 그죠? 여러분, 현미에 각기병 치료 물질이 됐다고 처음 결론 얘기했고, 그럼 가설 나오겠죠? 그럼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어서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낫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건 가설 설정이죠. 그럼 이때 현미 준 것이 실험군이겠어, 대조군이겠어? 실험군이겠죠?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이건 문제인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순서대로 여러분 물론 여기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은 것을 보고 이것은 처음 사실 관찰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이 왜 그럴까 문제인식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인식, 그 다음에 가설 설정, 탐구 수행, 자료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 잡으면 마라, 타, 가나 쉽게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이 문제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 순서를 물어본 것이 물론 거기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걸 빨리 풀기 위해서 결론 지었다가 나중에 나와야 되죠. 얼른 이거 뭐 일반어 없네? 그럼 결론 도출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가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답에서 제낄 수 있고. 그럼 조작변이는 먹이의 종류가 되겠죠. 백미냐 현미냐. 그래서 백미를 먹인 집단이 대조군이다. 맞죠? 그죠? 3번. 다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탐구 수행 단계고 올바른 순서 아까 얘기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치고 그냥 아예 쉬었다 합시다.